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82년생 김지영도 조현병 환자였다. 아영아,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아,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국 이 대법관의 한 분이셨던 긴스버거 미 대법관 루스 베이드 긴스버그라는 이름,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법관이 뭐 어떻다 저떻다 관심 없죠. 예. 그런데 이야기를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저 꼬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야, 긴스버그 대법관께서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야, 갑자기 놀래. 아빠 그래요? 왜? 아니, 딸이거든요. 긴스버그 대법관은 미국에서 여성의 권리 또는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여성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 소수자, 그리고 뭐 그게 남성 여성 성정체성 또는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미국 대법관이었는데, 미국은 대법관은 종신제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나서 상당히 미국 사회에 상당히 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모습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오고 나셔서 사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특히 공화당에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면 미국 대법관 9명 중에서 절대적인 다수인 6명이 보수 색깔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향후 미국 사회 전체에 어떤 사회적인 정책이라도 보수 일변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대법관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미국 사회예요. 그런데 이 긴스버그 미 대법관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들려 그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보냅니다. 긴스버그는 1933년생으로 얼마 전까지 미국의 현역 대법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여성,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서도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와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거쳐 1993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젠더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에 이미 여성이 있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하긴 한데, 그 대신에 그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또 그런 당연한 사항이 있는 거죠. 1956년 전체 학생 552명 가운데 9명에 불과했던 여학생 중 한 명으로 그녀가 하버드를 다닐 당시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6년이면 우리는 유교 사변 끝나고 진짜 우리나라도 이때 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는 여학생 한 명이 뭐 엄청나게 이 많은 각광을 받고 나중에 그 사람이 뭐 판사가 되느냐 검사가 되느냐 사법고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뭐 진짜 사법고시 통과했으면 나라가 난리가 났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또는 변호사가 됐든 이 나라에 뭐 특별히 여성으로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그 당시 하버드 로스쿨 원장이 신입 여학생들을 환영한다면 집으로 저녁 초대를 했다. 하버드에는 심리학과도 그래요. 심리학과도 이 대학원생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밌게도 학과장이 첫 이제 이 학생들, 저희 로스쿨도 대학원생이고 이 대학원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되게 어떤 교수 집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은 어떤 교수 집에 초대를 했냐면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과가 있는 건물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집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어요. 그때 이제 심리학과 교수 중에 에스테스라는 교수가 그 집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은 얼마나 그 집에 가서 초대받는다는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에스테스 교수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교수였는데 윌리엄 제임스 집에 가다니 와,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집에 가면 생각보다 상당히 뉴잉글랜드 스타일 고택이었는데 들어가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뭐 윌리엄 제임스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살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학생들을 집에 데려갔더니 원장이 우리를 거실로 데리고 가더니 여학생에게 한 명씩 돌아가며 남학생 자리를 빼앗으면서까지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왜 들어와가지고 남자 자리를 뺏들었니? 1956년 이야기였어요. 근데 1986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버드의 심리학과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남자가 소수였어요. 여자가 반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저 한 사람하고 인도에 남자 있었고, 백인 남자 2사람 있었고, 멕시코에 한 명 있었고, 그래가지고 카나다에도 한 명 있었구나. 그래서 백인 남자가 2명이었으니까 그때 학과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앞으로 심리학과에서는 백인 남자가 가장 멸종동물에 해당하는 소수인종이고 여학생들은 너무 많은 인종이니까, 그때는 마이너리티 해가지고 우대해지는 게 여성하고 이 외국인,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소수인종에 대한 흑인, 뭐 히스파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대 정책을 백인 남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하버드의 문화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니 왜 들어왔니? 이런 질문을 그냥 잘해요. 그녀는 로스쿨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여성과 유대계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을 겪다가 63년 럭커스대 로스쿨 정교수가 되고, 이후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300여 건에 이르는 성차별 사건의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1970년대 초 백인 남성으로만 구성된 대법관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의 부조리와 차별에 대해 설명한 것을 두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대법관들 앞에서 변론하는 게 어렵지 않았느냐는 사람들은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때 꼭 유치원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고 더욱이 그 사실을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훌륭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판사, 뭐 대법관이라 일반 지방법원의 판사들은 진짜 유치원 학생처럼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가장 유치원생의 그 순진무구한,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주입받았는가에 대한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사한테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판사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는 마음에서 그냥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잘 해주겠죠, 변호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망하게 되는 게 보통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판사한테 당하고 변호사한테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긴스버거 대법관은 본인이 젊은 시절에 대법관 앞에서 변론을 할 때도 본인은 유치원 선생이고 대법관들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변론을 했다는 거죠.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세상의 법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특히 긴스버그는 대법원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반대한다, I dissent! 라고 외쳤고 이 말은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들은 래퍼 노토리어스 빅을 빗대어 노토리어스 RBG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그녀의 오랜 투쟁의 역사에 열광하고 응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루스 베이드 긴스버그 나는 반대한다로 만들어져 미국의 청춘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소개한 책과 영화를 보다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들 혹은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숭고한 힘을 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숭고한 힘을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의 존재의 이유, 생존의 이유라는 걸 알면 화가 날 필요는 없죠. 누구나 자기한테 부여된 숭고한 힘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긴스버그 대법관이 미국 사회를 향해 던졌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황심서에 그녀의 삶과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니까, 트럼프가 있는 미국이니까 이런 분이 돌아가시는 일까지 벌어졌겠죠.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이 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럴 때 변호사들이 사회와 국가, 세계의 눈물, 가난하고 잊힌 사람들, 사회적 혜택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로서 성공으로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은 대체로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무관심과 이기심, 이미 이를 과도하게 있다는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변호사나 우리나라 판사들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고 이 미국의 긴스버그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무관심하고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넘어서기 쉽지 않은 감정이다. 그렇죠. 이걸 넘어서는 거는 본인이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감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법을 공부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로스쿨을 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로스쿨을 가려면 이 로스쿨에서 무조건 주어지는 정답과 같은 거를 외우고 그 말도 안 되는 로스쿨 수업과 시험을 극복해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느냐면 스스로를 노예의 마음으로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세뇌시키면서 이거를 마치기만 하면 내가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걸 받으면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 자격증, 이 자격증만이 나의 인생에 보상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가난하고 잊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런 본인이 믿지 않는 거짓말을 아주 뻔뻔히 해야 되는 그런 2중, 3중, 4중의 마음을 가야 되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스스로를 하루 일에 일당을 버는 장사꾼이 아닌 진실한 학문적 직업인으로 생각한다. 변호사는 학문을 닦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직업인으로서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장사꾼으로는 생각. 장사도 직업은 맞네. 미안해요. 자, 타성과 책상에 쌓인 서류 등이 시간 부족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책상에 쌓인 서류는 사무장이 핸들하는 거고 시간 부족은 미루고 조지는 게 재판 활동인데 무슨 시간 부족이. 그 보답이 참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거는 참 긴스버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서 세뇌하듯이 자기한테 던진 질문이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에 대한 우리가 가진 환상적인 이미지, 그런 시선으로만 긴스버그를 바라보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인물로 쉽게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스버그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건 여성이 보호받을 약자이다.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이분 진짜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긴스버그는 여성이 보호받을 약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아니에요.
법원 긴서버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 법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그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은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각각의 사람들은 국가나 정부가 공권력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대신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법이 집행되고 법을 열심히 배우는 변호사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보는데 긴서버그는 법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너와 내가 너 각각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법을 이야기해주면서 미국에서의 법이 집행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철저하게 국가 권력이 발휘되는 것, 권력을 진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긴서버그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할 것 같아요. 정부가 개개인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는 건 국민들을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완전한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정부가 여성의 선택을 대신하는 건 여성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완전한 성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긴서버그의 이 말을 빌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정부가 남성의 선택을 대신하는 건 남성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완전한 성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긴서버그가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주장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정부가 이 위안부의 선택을 대신하는 건 위안부 여성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완전한 성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맞아 죽을 인간으로 바뀐다라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는 긴서버그 대법관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황심소 역시 건강한 세상과 삶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이라고 믿습니다. 추석을 앞둔 덕담이자 황 박사님과 황심소 식구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로 마지막 문장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황심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진짜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를 하는 인간이 황심소와 같이 함께 할 때 자력구제 이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 말은 법이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국가 권력의 신여로 움직이고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노예로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적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조금이라도 있다면 황심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상과 각 개인의 삶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로스쿨 다니시는 예비 변호사, 지금 변호사 어차피 할 일은 많고 돈은 안 벌릴 때 황심소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 많이 버는데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데 마지막 걸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길을 갈 때 발자국을 남겨라. 나를 위해 길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내 뒤를 따라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후세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라. 이것이 단순히 법을 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황심소, 저와 황심소 스태프들에게 던지는 또는 주는 응원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파업한다고 나서는 의사들, 또 이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해고당한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모두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한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검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훤히 알려주는 WPI 성격검사.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를 활용하여 얼굴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뿐 아니라 WPI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WPI를 활용한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 상담 코칭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하루 8시간 동안 황상민 박사에게 WP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신의 관계 및 인생 고민에 대해 1:1 성격 맞춤별 코칭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10월 17일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